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것들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배우는 것들이 또 중요한 것도 많고, 이 공동 소유도 우리 이제 개념상으로 이제 한 개 물건을 2인 이상의 수인이 공동 소유한다. 그걸 공동 소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민법상 세 가지 공동 소유 유형이 인정이 되는데,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뭐 이것도 마찬가지. 압도적으로 90% 이상 출제되는 건데 공유고, 여기에 90%는 압도 출제되는데, 그 이유는 의외로 등기부를 보면 공유 부동산들이 엄청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중개업하시다 보면은 이 공동소유, 그 중에서 공유 부동산이 많고,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돈 못 번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기 이제 우리 민법뿐 아니고 중개사법 실무 시험에서도 출제가 돼요. 실무에서 워낙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합의하고 총유는 어쩌다 한 번씩 출제가 돼요. 따라서 요거 정확히 깨우쳐 놓고 요거는 차이점만 점검하고 가면 틀릴 일은 없어요. 먼저 공동소유 공유는 어떤 게 공유에 해당이 되냐 그러면은 이런 걸 말해요. 이 공유자들 사이에 공동의 목적이 없이 그야말로 설명드려가지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한 개 물건을 2인 이상의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걸 공유를 하는데, 공동의 목적이 없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공유에 해당이 돼요. 토지는 이제 한 필이 한 개인데 여기에 시가 1억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이 있었더라면 이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 단독 소유했겠지만 나는 5천밖에 없다. 근데 땅 주인은 분할해서는 안 팔고 통째로 판다한다. 근데 사놓으면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같이 이제 돈이 좀 있는 친구 을에게 부탁했어. 내 5천 낼게, 자네가 5천 내서. 그래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해서 공동 소유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공유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 공유는 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동 소유함으로써 무슨 공동 사업한다든가 목적이 없이 자금이 모자란다는 우연한 사정에서 공동 소유라고 했죠. 내가 단독으로 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따라서 공유 경우는 각 공유자들에게 일단 지분권을 인정이 돼요. 내 지분 2분을, 내 지분 2분을 이렇게.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다음 두 가지예요. 첫째, 각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처분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나도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해서 나 투하자금 회수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걸 공동 소유함으로써 공동 사업한다든가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씩이라도 얘네들은 쪼개고 싶으면 쪼갤 수가 있어요. 그게 공유물 분할의 자유. 아무 때나 분할할 수 있다. 무슨 공동 사업한다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지분 처분이 자유롭고 아무 때나 분할할 수 있다 보니까 공동 소유 중에 공유는 가장 개인주의적인 공동 소유 형태다. 또 이 시간표를 빌면 각 공유들 사이에 인적 결합 관계가 없다. 공동 목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문제는 합의하고 총유를 이제 이해를 기가 막히게 하던데, 이게 민법의 기초니까 합의라고 하는 것은 조합처럼 단체가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공동 소유 중에 합의라고 그러는데, 민법을 떠나서 법학 공부에 대한 기초 한 가지를 좀 닦아야 돼요. 우리 민법상 사람의 집 앞을 단체 그러는데, 단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게 법공부 기초인데, 그게 이제 사단하고 그 다음에 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사단은 사단법인을 말해요. 그러면 이 사단법인이 성립이 되려면 일단은 사람의 제업전 단체가 되려면 둘 이상이 모여야 되니까, 이건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둘 이상 있어야 되니까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마무리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은, 설립 등기를 맞추게 되면 사단 법인이 성립이 되고, 우리가 입문과정부터 이걸 배웠어요. 이게 민법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 민법상 권리 능력자는 여러분같이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면 자연인보다 법인들이 거래를 더 왕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단법이나 재단법 같은 법인들도 권리 능력자가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단법인이 성립이 되면 사단법인은 권리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인이 토지 한 필지를 매입했다. 토지는 누가 어떻게 취득합니까? 법인은 권리 능력자니까 사단법인은
법인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를 한다 그 말이야. 따라서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 사단법인의 경우는 공동 소유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인 자신이 권리 능력자니까 법인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하면 되니까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법권 기초니까. 그 대신 이제 여기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뭘 말하느냐? 이것도 둘 이상의 뭐야 되니까 2인 이상의 자가 단체가 되니까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출자하여 핵심은 이 대목인데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빠서는 계약을 조합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 실생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갑이 정년퇴직을 했다. 해서 우리나라는 재취업 기회가 없어요. 재취업 기회가. 해서 이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던데 또 경험이 없어요. 위험부담이 크고. 해서 이제 똑같이 퇴직을 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를 했다. 친구야, 내 1억 낼게. 니도 1억 내라. 공장을 하나 설립해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 그래, 알았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글자 그대로 동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동업계약이 여기 조합계약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법률용어로 조합계약이라고 그래요. 이 동업계약을. 따라서 여기 조합서는 벌써 머릿속에 컴퓨터 좀 돌아갔을 건데 노동조합 떠올리고 농업협동조합 떠올리시나고 그 조합이 아니고 농업협동조합 여러분이 노동조합 이런 거는 사단법인에 해당이 돼요. 요거는 이런 동업계약을 말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묻고 자는 게 뭐냐 그러면 위에 거 비교라는 거. 지금이야 둘이 1억씩 투자를 해서 공전을 설립해서 공동사업을 해서 동업계약 법률용어로 번역하면 조합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에서 자 동업자는 이제 최소한 둘 이상이겠죠. 이게 이제 2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조합체라고 하는 단체가 성립이 돼요. 이렇게 문제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토지 한 필지를 매입했다고 치자그 말. 이 토지는 누가 어떻게 취득합니까? 요걸 묻고 있다. 이게 법공부 기본이야. 중개업 하실 때도 이런 걸 알아셔야 돼요. 그래야 돈 떼돈 벌어. 이 경우에 만약에 조합체라는 단체가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똑같아요. 조합체라는 단체가 단체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현행민법상 권리 능력자는 딱 둘 뿐이에요. 자인하고 법인. 그 이외에는 권리 능력자가 아니에요. 여기 조합체는 없잖아요. 없다는 것은 권리 능력자,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조합체는 권리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체가 단체 자신의 단독 소유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성원 전원이 여기 이제 조합원인데 조합원이 또 한 명이면 단독 소유겠지만 이건 2명 이상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뭐 할 수밖에 없다. 한 필지 토지를 공동 소유한다. 이렇게 논리적인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위에나 밑에나 한 필지 토지를 두 놈이 공동 소유는 똑같은데 왜 위에 거 이가 구별하기 위해서 뿌득불 이 경우는 합의를 하느냐. 중대한 차이가 나갔어요. 위에는 공동은 목적이 없이 우연한 사정에서 공동 소유했죠. 밑에도 우연한 사정에서 공동 소유했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동 사업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 소유를 했다. 공장 만들어 사업하려고. 그게 양자 차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여기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은 요 각각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조합원이겠지만 공동 소유하게 되면 이걸 합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공동 소유자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합의자라 그래요. 이 조합원들은. 그러면 이 합의자들에게 이 경우도 지분권은 인정이 돼요. 지분권 이렇게. 그런데 첫째, 지분 처분은 자유가 인정이 되면 큰일 난다 그 봐 이거는. 왜 그러냐? 위에 공유 지분 처분하고 합의 지분 처분은 전혀 달라버려. 여기 합의자가 지분을 처분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얘가 지분 2분의 1 처분했다. 그러면은 동시에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되는 건 말이에요. 동업자가 바뀐다 그 이야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무엇은 부자직원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동업은 부자직원은 하지 마라 그랬죠. 친구고 친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동업을 했는데 얘가 좀 나 돈도 필요하고 힘들어서 지분을 지 마음대로 처분했다. 그러면 조합원의 지위가 넘어가. 동업자가 바뀌어. 어느 날 사무실 갔더니 쌍판 모르는 애가 다리 꼬고 앉아서 담배 빠끔빠끔 펴. 네 누구냐 그랬더니 오셨어요 사장님 내가 동업자인데요 나 머리 쥐내린다 그 말이야. 이 말 알아듣겠나요?
얘하고 어떻게 동업하냐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지분 처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지분 처분할 때는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따라 얘가 지분을 굳이 처분하고 싶으면 조합원의 쥐, 동업자 쥐가 바뀌는 거니까 얘 데리고 가서 얘하고 네가 같이 사업하면 어쩌냐, 마음에 드냐, 얘가 그래 알았다 그러면 지분 처분하지 마. 얘 동의 없으면 지분 처분 한단 말이야. 당연한 듯이 분할하면 큰일 나겠죠. 우회의 경우는 우연한 사실에서 공동소유가 아무 때나 쪼개면 되지만 밑에는 아무 때나 분할해 버리면 사업 뭐 하잖아. 따라서 밑의 경우는 분할의 자유도 인정이 안 된다. 반대로 그 대신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이 경우도 공유나 마찬가지로 지분권 인정이 돼요. 지분이 있다는 거는 언젠가는 분할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업이 되니까 언제 지금이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분할하면 안 되지만 나중에 이제 조합체가 해산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사업을 일 없잖아요. 이때는 이제 분할을 하게 된다는 거. 원칙은 이제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은 사업이 되니까 분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합의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되고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익하고 반대로 공동 소유자 합의자들 사이에 인적 결합 관계가 아주 강하다. 왜 강해요? 공동 사업이라는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했나요? 공부 못한 사람들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배경을 알지도 마세요. 추가를 이거 외우는 건 초등대회. 공동소유, 공유, 지분 처분의 자본적이 되고 분할 적용되고 예우기도 쉬워. 합의는 반대고 만세 안 만세요. 이거 어떻게 만세가 되냐고. 네? 이런 공부해놓고 악수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했다고. 이게 공부가 무슨 이런 공부가 있냐고. 이거 초등학생도 왜 이거. 또 외우기도 쉽죠. 이 반대니까. 이래갖고는 어림도 없어 공부가. 배경을 이해하라고 말이야. 그러면 혼자 앉아서 공부하셔. 그 다음 여기서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지금 가르쳤던 공동소유자 민법 법학 공부 가장 기본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총유 그러는데,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또 뭐냐? 여기서 또 이제 도출을 해야 되는데, 사단법인이 성립되려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사단으로서 실질은 갖춰서 이렇게, 근데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예컨대 내가 장학사 뭐 학술단체를 지원하는 재단법인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주무관청은 교육부 장관 이런 식으로 그 주무관청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행정감독을 받아야 돼. 이게 구체적인 허가를 받지 않냐거나 또 설립등기하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설립등기를 하지 않냐거나 하게 되면 사단법인이 성립될 수가 없죠. 그럼 법인이 성립 안 되면 권리 능력 인정이 안 되겠죠. 해서 사단으로서 실질은 갖췄으나 이게까지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글자 그대로 권리 능력만 인정이 안 되는 사단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줄여서 비법인 사단, 요리 이야기로. 우리 판례 하면은 대표적으로 문중이라든가 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교회라든가 시골에 가면 동이나 리 마을이 있죠. 아니면 시골 가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따지겠지만 총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동이나 리 요게 이제 권리금 사단이요. 그러면 이걸 묻고자 한다 말은 지금 갑이라고는 문중이 또는 교회가 건물 한 채를 매입을 했다. 요 건물 누가 소유합니까? 요걸 묻고 있다 말은. 만약에 문중이나 교회도 권리 능력 인정이 되면 아주 간단해요. 문중 교회가 자신의 명의로 이 건물을 단독 소유하면 돼요. 그런데 문중이나 교회는 권리 능력이 없다 그 말.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문중이나 교회가 단체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는 뭐하니까 구성원 전원이 공동 소유할 수밖에 없다. 여기 문중 같으면 문중원들이, 교회 같으면 신도들이, 권리 능력 사단의 경우는 이 사원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법률 용어로 여기 교회 같으면 신도들을 사원, 문중 같으면 문중원들을 사원이라고 불러요. 법학책에 쓰인 또 사원을 봉급받는 직장인이라고 착각하면 공부 못해요. 이 사원은 그런 사원 아니라고. 권리금은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 그래. 교회 같으면 신도, 문중 같으면 문중원 이런 사람들.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구성원 사원 전원이 공동 소유하던 그 구성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공동 소유를 총유라고 부름으로써 우역과 구별하자는 건데, 여기서 또 신경 쓸 하나가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다.
조합체든 권리능력사단이든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단체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 못한다. 그러니 구성원 전원이 공동 소유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똑같죠. 왜 부득불 이렇게 구별함으로써 그러는 또 내 용량이 갈수록 적어지는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냐 말이야. 구별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힌트를 드리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조합체라는 단체하고 권리금을 사단하고 구성원 숫자가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많아. 위에는 동업계약이야. 동업자는 깊게 돼야 손가락 아니에요. 이렇게. 밑에는 문중교회야. 구성 숫자가 워낙에 많아.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용어를 좀 쓰시라고. 지금은 이런 용어 쓸 군번은 아직 안 됐지만 조합체라는 단체는 단체로서의 독립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훨씬 중시가 되고 권리능력을 사단의 경우 단체로서 독립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도 훨씬 중시된다. 왜냐? 구성원 수가 너무나 많아. 모래처럼 구성원이 누구야?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써버려. 이렇게 돼. 따라서 이제 쉽게 가자 말하면 여기 권리능력 사단의 구성원은 워낙에 많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보세요. 이 경우도 지금 자 문중 같으면 문중의 구성원이 28,656명이에요. 그럼 한 개 건물 사면은 자 서울 가면 여의도 모 교회는 신도가 50만 명이요. 그러면 요 건물 예배당을 샀다. 신도가 49만 8,269명인데 지분이 구성도 인정이 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A라는 신도 11조도 열심히 따박따박 자려고 왠지 모르게 충성스러운 신도다. 그러면 나 잊어먹어버렸어 방금. 49만 8,069분의 5 지분. 그 다음에 B라는 신도는 11조도 잘 안 내. 끝박음 옆에 교회 찌우쭈다고. 따라서 니는 49만 8,001 이렇게. 이거 거래할 때 요 지분 계산을 뭐 어찌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통 깨져버려. 거래할 때 엄청나게 불편해.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구성원 사원들의 지분권을 인정해주면. 따라서 특징. 요거는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단체로서 독립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 훨씬 중시가 되기 때문에 구성원인 사원들에게 지분권을 인정해주면 큰일 납니다. 해서 여기 지금 권리능력 사단의 경우는 제일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구성원 사원들의 지분권이 없음. 그게 위하고 달라. 그러니까 지분 처분 분할해주는 있을 수가 없고. 그랬나요? 따라서 여기 저 권리금을 사단의 구성원인 신도라든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거 다 알고 예배도 보고 11조 내고 그러세요. 예? 교회 재산은 누구 거예요? 목사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장로 것도 아니에요. 신도 전원의 공동 소유 재산이고 그걸 총유라 그래요. 그래 이런 걸 처분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권리금을 사단의 경우는 사람이 많죠. 그럼 한 사람을 다 떠들면 귀장 떨어져 버려. 그래서 하도 많으니까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떠들 수 있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를 두고 있네. 그걸 사원총이라 그래. 따라서 이 총유물에 대해서 관리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사원총이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대신 구성원인 사원들, 그 같은 신도들은 뭔만 하느냐? 사원의 자격을 보유한 돈에서 총유물, 요 건물을 사용 수익만 해. 지분권 없고. 관리 처분할 때 뭐 해야 돼요? 사원총이 전원 결의를 어쩌든가. 교회 예배당 땅 이런 거 팔 때는 목사 제 마음대로 장로 제 마음대로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동의했어야 돼요? 신도 전원으로 동의했어야 돼요. 그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목사 막 마음대로 팔았잖아. 장로 거 재단 아까는 장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소송부 그래 요즘에 신도들이 의식이 깨우쳤다 보니까 다 이거 무효가 된다고. 그 재산 관리 감독 잘하시라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 내리면서 11조 갖다 따박따박 내면서 복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복이라도. 안 그래요? 나 부모님한테 11조 내듯이 용돈 보내드려요 여러분. 안 보내드리잖아. 보내드려요. 저는 보내드렸어요. 살아계실 때는. 근데 교회는 따박따박 내잖아. 11조 내고 또 분위기상 또 안 내면 또 역적소리 들으니까 이상하게 사람 만들어 부잖아요. 나는 11조 내기 싫어. 경제가 힘들어. 근데도 어째요? 옆에 신도를 내니까 나도 어깨동무사하고 같이 내잖아 또. 사람 미쳐. 그것만 내요? 또 건축 뭐 예배당 뭐하러 또 짓냐고. 건축원금 내려간다고. 나 이것 때문에 교회 뛰쳐나온 사람인데 아니 갔더니 건축원금 내가 참 악성부분 나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이게. 에? 그 건축원금 때문에 나 대학 다니다가 싸먹고 그들은 교회 안 간 사람이에요. 아니 건축은 왜 신도들한테 강요를 하냐고.
여러 개 있는 사람 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럼 없이 살면 교회도 못 다녀요. 눈치 보여서. 예수님이 그랬어. 나 성경 공부 무지한 사람 신부 밑에서 3년 공부했기 때문에 남 못자게 나 공부한 사람인데 거기 우리 신부님이 외국 신부님들 제대로 나를 가르쳤어요. 내 동기들 친구들도 많고 내가 사입이 아니에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 나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돈 잘 낸 사람들 이렇게 한 거 아니라고. 그럼 돈 없는 사람들 교회 자유자주 와야죠. 눈치 보여서 못 간단 말이야 이러면은. 교회 다니면서 또 욕을 오지 마세요. 이 말만 하면 또 심히 또 아줌마 뭐라 해버려 막. 우리 매형이 유명한 목사야. 우리 매형은 맨날 싸요 내가. 지네 교회는 그냥 그런 교회 아니라고 나한테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징이 이렇게 되고 이 특징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이제 공유부터 살을 붙이면 되니까 특히 이제 뭐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냐 요거 조합체란 단체와 권리능력 사단은 왜 단체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 못하고 권리 능력이 없다는 이유죠. 구성원 전원이 공동소유를 하는가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이해하셔야 된다고. 거기 이제 박스에 나왔는 거 무시하고 그 박스 다 외우고 싶은 거 다 나오는 거니까 먼저 공유부터 거기 법적 성질에서 동그라미 1번 딱 체크하시고 공유도 소유권은 한 개만 성립하는 거예요. 공유자마다 한 개 소유권 갖는 게 아니고 한 개의 소유권을 지분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거예요. 따라서 공유는 일물 일꾼주의에 반하는 것 아니에요. 한 개의 소유권 성립하니까. 그다음 공유 성립에서 아까 칠판에 들어준 거 요거는 이제 당사자 의사에서 공동소유가 성립되니까 이게 법률행위에서 성립되는 경우고 시험하고 상관없고 뒤에 넘겨보세요.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공유가 당연히 성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상린권에서 나오는데 집에서 읽어보라는 거. 건물의 구분소에서 공용 부분. 구분소 전후 공유겠죠. 또는 경계선상에 설치한 경계표 다음 국어는 또랑창을 말해요. 그 상린권하고 읽어보라는 그 조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상린자와 공유로 추정이 되고 이처럼 이런 거는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그 법규에 공동소유 공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특히 마지막 공동상속재산 이런 거는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생활 상수도 알고 계셔야 돼.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는 아버지 돌아갔다 자식놈이 여러 명이죠. 그럼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소유 공유를 하게 돼요. 상속 분에 따라서 그 아버지 수당 다 치르고 분할을 해서 나누어 갖는 거예요. 이게 상속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는 공동소유 공유가 성립한다. 시험을 떠나서 생활 상속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공유 지분에서 동그라미 2번 딱 읽어두고 그 다음에 지분 처분에서는 특히 요거 조심해야 돼. 아까 여기 지분 처분이라는 말 속에는 양도하는 거다 담보 제공 그 다음에 포기 요거 조심하라. 담보 제공 여기 이제 공유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한다. 요건 단독으로 한다. 이건 누구나 알아. 이걸 저당권으로 바깥에서 또 빵점 뜨나 수두리다. 갑이 돈이 필요하다. 자기 지분 2분을 A에게 담보로 제공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 빌릴 때 이자 동의하다 되는가. 지분 처분 후 자기 인정이 나올 때 처분 속에는 이 담보 정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할 때도 단독으로 이자 동의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 좀 섞지 마시라고 제발. 담보 제공 그것만 신경 쓰고 지분의 탄력성 267조 잠깐 7번 보세요. 이것도 이 조문 자체가 워낙에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말해요. 지분 탄력성은 나중에 이게 집합금 부분에서 써먹게 되니까 갑이 지분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공동소유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이 한 개 물건이 여러 사람에서 공동소유 공유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단독소유로 복귀가 돼야 된단 말이야. 언젠가는 단독소유로 복귀가 돼야 된다. 이 지분의 성질을 탄력성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공유자 중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고 또는 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럼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지분 포기하면 일정 절차를 거쳐서 이자와 지분은 국가의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론적 그대로 국가의 귀속이 되면 단독 소유로 복귀하기 어렵잖아요. 따라서 단독 소유로 복귀가 되려면 이자와 지분은 국가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의 비율로 나누어지고 그럼 얘네들의 지분이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그러다 얘도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지분을 포기했다. 그럼 이자와 지분도 얘한테 그럼 단독 소유로 복귀가 되잖아요. 이런 거를 267조 현재는 공동소유 공유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언젠가는 단독 소유로 복귀가 되어야 된다. 해서
지분 후 탄력성 그래. 그다음에 공유자산 내부 관계에서 사용 수익은 이 조문이 의외로 중요하네요. 지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이에요. 어떤 공유자도 막론하고 물론 지분 후 별로 제약은 받지만 왜 그러느냐? 원래 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이라 그래서 공유토 3분의 1 토막에만 지분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토막에만 지분이 효력을 미치고 이런 거 아니라 말이야.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3분의 1이 아니라 30분의 1만 가지고 있더라도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지분은 별로 제약은 받지만. 그다음 우측의 공유물의 관리 보존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이제 각자가 단독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현상 가치를 유지 보존하기 위한 행위들이니까 공유 부동산을 수리한다든가 대표적으로 또는 이 공유물에서 제3자가 원인무효 등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등기에 말소해달라 말소 등기 청구한다든가 또는 제3자가 힘을 뺏어갔을 때 반환해달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한다든가 이런 게 전부 보존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에 관한 사항이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공유물을 이용 개량하는 행위. 우리가 총칙 공부할 때 대리 공부한 적 있었죠. 권한율 이미 대리는 118조에서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대리한다. 이용 개량 행위는 일정한 한계는 살 수 있다. 처분행위는 안 된다. 배웠는데 그게 물권법에서 직업도록 나와요. 개념은 똑같아. 이용 개량 행위를 싸잡아서 관리행위 그래요. 그중에서 실무하고 가장 관련 것은 총칙에서 가르쳐 줬다시피 임대하는 거예요.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는 행위가 이용행위니까 따라서 임대하고자 할 때는 공유물에 대해서는 지분 후 과반수를 결정하니까 지분 과반수가 넘으면은 단독으로 임대할 것인가 말 그냥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문제는 뒤에 넘기세요. 아까 또 다른 데다 또 넣어놨는데 또 이 새끼 플러스 스터디 해놨는데 플러스가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건데 공유물의 이용 개량행위 해가지고 판례가 나와있죠. 1, 2번에서 색칠한 부분에 아예 이거는 10년째 나오고 있어. 10년째.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공유는 실무에서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사법고시 법원각에 출제를 해요. 따라서 아무렇게나 외우고 막 써고 해봐라 문제는 못 풀어. 아주 미묘한 판례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는 한 별표 백날 쳐도 손도 못 댄단 말이야. 따라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을 해야 돼요. 거기 1번은 요게 지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판례가. 이제 비례물 자석이 그 가로친 3번 앞에 처분병인데 그 뒤쪽에 지금 넣어놓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그 제목은 이용 개량인을 달아놨으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먼저 요 두 개를 지금부터 비교를 하자고 말로 아주 말 바꿔가면서 구절구절 물어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말 바꿔가면서 물어보니 또 이런 거는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0년째 나오고 있는데 틀리면 어디 가서 점수 따 이걸. 지금 요거는 1번 사례는 이런 거예요. 갑유 지분 3분의 1, 의리 3분의 1, 병이 3분의 1 전부 다 가반수에 미달하는 소수 지분권자더라고.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 갑이 다른 공유자하고 협의하지 않고 여기서 소수 지분권자다 여기가 포인트고 다른 공유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특정 부분 또는 전부를 독점해서 점유를 했다. 그러면 두말할 것 없어요. 방금 얘기했죠. 이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을 미치니까 얘네들도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자유. 따라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의리든 병이든 얘네들은 협의하지 않고 독점해서 공유물을 점유하는 갑에게 공유물에 대해서 인도해달라고 반환해달라고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 말할게. 요게 1번 판례. 앞구절에 가반수입니다. 소수 지분권자 요게 포인트 이 판례에서는 확인했나요? 얘들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된 일부를 배트락 독점적으로 사용 수강하게 되면 이거는 부적법이다. 그 말. 따라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전부 반환해달라 명도 청구한다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얘든 얘한테 전부 반환 청구 가능해요. 그 대신 요거를 이렇게 바꿨을 때 사례를 갑이 이번에는 5분의 3 을이 5분의 1 사례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5분의 1 공동소라고 했다. 요게 이제 가반수인데 높아지면서 옛날 이런 말이 안 그렇게 다는 게 안다고 생각하고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사례가 나왔는데 요거를 과반수로 착각해서 또 엉망으로 문제 풀고 나서 악쓰고 다니다.
올 시험은 유달리 내가 안건만 나왔더라고. 한건 부 나와. 이걸 가반수 착각으로 빵점 먹고 나놓고. 이거는 반수제 가반수 아니에요. 예? 가반수는 반을 넘을 가짜가 들어갔죠. 이렇게 반 넘는 걸 가반수라고. 이거는 반수라고. 뭔 말 알아요? 자, 관례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가반수 결정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반수기 때문에 관례에 관한 사항 뭐 임대하는 거 단독으로 뭐 한다고. 반이요, 반. 5분의 3 돼야지 가반수고. 이거는 이야기 다 이건 알 거다 했더니 뭐 빵점 먹고 나갔구나.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쌩말했어. 실수 아니라고 무슨 소리고 시키시냐고 지금. 그랬더니 머리 꼭 잡고 버스 따라 버렸잖아. 그 1년 그 다음에 또 고생해야 됩니다. 반수하고 구별 잘 하시라고. 먼저 이제 2번 8로 내려가서 밑에 가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요라고 제목이 달아졌죠. 굵은 글씨 2번에 찾았나요? 요거는 구절구절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하나 빠져있어요. 여기서 전제할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 밑에 것만 읽어봐야 이해가 안 될 건데, 여기 공유자들 상호간에 공유물의 사용 수익을 공유물의 사용 수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무슨 행위에 해당이 되는가, 요걸 물어보는 판례인데, 공유물의 사용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우리 판례에 의하면 관례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 묻는 판례인데, 공유물의 사용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무슨 행위다? 관례관상. 이런 걸 말한다 말이야. 얘는 가반수 지분권자죠. 그럼 얘네들 협의하지 않고 요 특정 부분을 내가 독점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이런 것이 뭐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관례관상.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했잖아요. 이런 게 무슨 행위다? 관례. 근데 얘는 지분이 가반수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협의하지 않고 이걸 독점을 사용했다 결정하더라도 요거는 적법이다 그 말이야. 요거는 이해가 하는 거는 부적법이고. 구별하겠나요? 요걸 빨리 읽어야 되고 이렇게 부적법이고. 따라서 이 경우는 한 줄을 다 놓으니까 이 경우는 이게 부적법이니까 소수 지분권이니까 얘네들이 얘한테 공유물 반환 청구한다고 그랬죠 방금. 근데 이 경우는 이게 관례에 관한 상이다 해도 얘는 지분의 가반수에 이게 적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도 마찬가지고 공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요. 이게 벌써 틀려요. 지문에서 하나 딱 고르셨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분이 이렇게 5분의 1 소수 지분권자를 하더라도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을 미친다고. 그래 얘네들도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특정 부분을 얘가 독점을 사용했다 결정을 해버리고 이게 더더욱이 가반수 지분권이 적법하다 보니까 우리는 반환 청구도 못하고 그럼 우리는 이걸 사용을 못한다는 거야. 그 대신 소수 지분권자는 뭘 할 수 있느냐, 사용 못한 만큼 얘가 부당 이득 취하니까 2단계 소수 지분권자는 가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돼요. 이렇게 대신이 반환 청구 말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그 다음에 3단계 이 경우에 얘가 요 특정 부분을 얘에게 빌려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가반수 지분권자라서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자, 대표적으로 임차인 같은 애. 얘가 좀 전에 어떤 거냐? 이것도 가반수 지분권자 공유물 관리권을 터잡아서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으니까 요 임차인이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것도 적법, 정당한 권한에서 사용한 거니까 소수 지분권자는 여기 임차인에 대해서도 점유 배제 청구 못한다 그 말이야. 이 토지에 반환해라 또는 얘가 건물 지어서 철거하라 일체 허용이 안 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합격권을 대한 다 마치되라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꼭 똥통에 빠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임차인에게 얘네들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소수 지분권자가 요 임차인에게 여기에만 속지 말아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여기 임차인은 가반수 지분권자 공유물 관리권을 터져와서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방금 3단계 이 임차인이 점유사하는 것도 적법하더라고 말이야. 정당한 권한이 있더란 말이야. 권한 없이 무단으로 쓴 거 아니지 않냐고 말이야. 따라서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부당으로 반환 청구 못하고 대신 얘네들은 누구한테 부당으로 반환 청구하더라? 아까 2단계 얘한테 반환 청구하겠죠.
여기까지가 순서도 썼죠. 1, 2, 3번에. 근데 구절구절 물어보기 때문에 별표 100열 쳐봐야 말짱 확이니까 점검 잘 하셔야 돼요. 10년째 나와요. 10년째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1번에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독점에 상속했다 결정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딱 정리하시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넘겨보세요.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 후 동의가 있어야 돼요. 처분 변경은. 그런데 이것도 지금 둘을 구별해서 우리 시험에 지금 번갈아 출제하고 있는데 이 책대로 하면은 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 뭐를 지금부터 신경을 써두냐 그러면은 자 우측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 후 동의를 한다. 법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처분은 법률상 처분이든 사실상 처분이든 불문하고 변경은 이제 무슨 공유 건물 같으면은 건물을 개축한다든가 공유 토지 같으면 개간한다든가 여기 물건 자체의 그 성질 요걸 이제 바꾼다 그런 지금 이야기 건데 문제는 이런 거라. 지금부터 구별 잘해야 돼요. 우리 시험도 둘을 나누어 보니까 1. 공유자들은 갑이란 애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1. 매매계약 체결했다. 이 매매는 유효냐 뭐냐 이걸 일단 묻고 2. 매매에서 이제 그 다음에 등기를 아예 전부 자 매수인 A다. 등기까지 전부 이전을 해주었다. 요건 어찌 되는가 이렇게 나누어서 묻는데 얘는 지금 밑에 것만 써놨다 말이야. 먼저 매매는 어찌 되는가. 얘가 지금 안내 모르긴 몰라도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구별 안 하고 지금 써본 것 같은데 물권법의 기본은 채권행위 물권행위 구별하는 거죠. 여기 매매계약은 처분행위 아니라 채권행위예요. 채권행위라고. 요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인용되는 조문이 민법 569조인데 이 569조가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는 유효다. 요 조문이요. 요걸 가장 많이 인용을 해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지금 이 건물 소유자가 A인데 A 소유 건물을 갑이 을하고 매매했다. 매매 유효냐 뭐냐 유효다 이야기야. 그럼 왜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도 유효냐. 1월 10일 날 매매했으면 동시에 소유권 넘겨주는 거 아니잖아. 소유권은 나중에 넘겨주죠. 그러면 이행기 도래할 때까지 얘는 권리자로부터 권리 취득해서 이전해주면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도 유효로 봐요. 우리 민법에서. 대신 이전 못 해주면 이제 얘는 얘한테 책임을 물으면 돼요. 따라서 이 경우도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569조에서 유효라고 말이야. 그러면 다른 공유자 지분 후 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가 되니까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이게 빠져 있고 한 단계 더 나갔으냐 매매권 이행기 도래했으냐 등기를 넘겨줬는데 등기 넘겨주면 이게 이제 처분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물권행위와 처분행위잖아요. 처분행위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뭘 신경 써야 되냐? 등기 전부에서 A에게 넘겨주면 전부가 무효가 되냐 이야기인데 또 민법은 실제법인가 또 뭐에 부합하면 어쩐다 이 말이 또 나와. 여기 지분 직권 5분의 3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3 요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등기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따라 책에 보면 뭔만 쓰냐.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토지 전부를 매도하 여기까지. 요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그걸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그 얘는 그걸 이제 빼버려서 설명을 안 하고 매매는 유효인데 타인물 이전 등기 한 거 요 이전 등기가 이제 처분행위라고. 그러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이 말은 맞죠? 알아듣겠죠? 여기서는 5분의 3을 제외하니 나머지만 무효가 되는 거니까. 처분 공유자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뭐이다? 실체관계 부합한 게 유효한 등기다. 이 말은 뭔 말 알겠죠? 민법이 무슨 법이에요? 실체법. 이거 구별할 수 있겠죠? 채권행위 매매. 그 다음에 요 등기 전한 건 물권행위 처분행위. 요거 자체는 유효로 보는 거고. 요거는 처분 공유자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유효고 나머지 부분만 무효가 되고. 이거 구별해서 정리 딱 하셔야 되고. 시험도 번갈아가면서 묻고 있으니까. 그 다음 공유물을 부담을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 다음 우측에 공유 대의관계에서
1번에 지분권에 대한 청구, 2번에 공유한 청구. 잠깐만 칠판 보세요. 잠깐만. 이걸 이제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겠는데 한 번만 물어나 보자 말이요. 지금 이런 경우에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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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소유를 하고 있어요. 자, A라는 놈이 이 공유 토지를 침탈 뺏어갔어요. 뺏어갔다면 그거 두말할 것 없어요. 단독 소유나 마찬가지로 뺏어간 토지 반환이나 청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근데 권리행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각 공유자가 지분권을 주장을 했어. 갑이 얘한테 이 토지 3분의 1이 내 거라고, 그러니까 토지 반환하고 지분권에 기인한 물권 요청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고. 이때 특징은 뭐냐? 각 공유자가 지분권을 주장해서 대의적으로 청구를 하는 거니까 요거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권리행사해줬다는 거. 갑도 단독으로 해. 이 새끼 3분의 내 거라고 반환하라고. 그럼 얘도 단독으로 얘한테 내 거 3분이 있다고 반환하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세 놈이 어깨동무하고 얘한테, 그 실제 어깨동무 한 건 아니에요. 공동으로 그 이야기야. 얘한테 우리 세 사람의 공동소유는 토지라고, 그러니까 토지에 반환하고 공동소유 공유관계를 주장해서 대의적인 주장을 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단독으로 권리행사하는가, 세 놈이 우리 공동소유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공동으로 권리행사 되겠죠. 이거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말이야. 그냥 물어나 봅시다. 차이점 알겠죠? 지분권에 대한 청구는 단독으로 해. 공유관계는 공유자 전원이. 이 차이인데 그냥 물어나 보자 그 말이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갑이다 어찌할고 싶어요? 이렇게 쓰면 연락도 하는데 얘들한테 전화해서 어디 쌍놈의 새끼가 뺏어가지고 어디서 와 같이 가서 어깨동무하고 뺏어오게 그래요? 내 혼자 단독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겠죠? 요거 시험에 내 문제요. 여러분 수는 노는 애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 내면 여러분 수는 같이 노는 애들 아니냐 그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다 구별할 필요 없어. 따라서 그 차이점만 알면 되고, 대신에 뭘 구별해야 되냐 시험에서 보통 이렇게 청구할 거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구별해서 시험 안 된다고. 다 구별할 필요 없고, 거기 이제 지분권에 대한 청구에서 이제 뭘 구별해야 되느냐. 일단 동그라미 2번 점검 잘하시고, 이렇게 이제 얘들이 뺏어가고 뭐 불법 점유하면 손해배상 청구 당했죠. 불법인 이유라서 이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는 지분의 비율을 한도 내에서만 행사하는 거예요. 공유자 중 이런 갑이 3분의 1인데 손해배상금 전부 나한테 반환해달라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지분의 비율에 내에서만 그거 점검 딱 하고, 문제는 동그라미 3번이라 그 말이야. 요거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공유물이 오늘 없이 타인명의로 등기, 타인명이 요거 핵심 단어예요. 지금 이 판례는 지금 요 내용인데 이걸 구별을 잘해야 된다고. 여기 칠판에서 다시 놓고 지금 1 여기 지금 3분의 1 3분의 3분의 1인데 제3자 명의로 온인무효 등기가 되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공유토지에서 제3자 A가 서류 위조해서 등기했다 이런 이야기야. 타인 명의 제3자 명의로 온인무효 등기되었다. 확인했나요? 그러면 이게 등기를 없애야지 이 공유물에 대해서 권리가 보존되기 때문에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도 보존행 일종이야. 그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한다고 가르쳐줬죠. 따라서 잘 봐야 돼. 제3자 명의로 온인무효 등기가 된 경우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왜 단독으로 하느냐, 이게 일종의 보존행위니까. 그 다음 핵심 포인트 요거 놓치면 안 돼.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한다. 요거 제3자 앞으로 온인무효 등기된 경우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보존행위다. 등기 전부에 말소 요거 딱 체크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하고 뭘 구별해? 이 새끼 아무렇게나 막 찢나 버렸는데 다시 눈을 왼쪽으로 돌려서 264표 제로에 1번 판례 보세요. 찾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방금 가르쳐준 우측에 뜬 거는 3번 판례 차이점을 한번 체크해보라고 말이야. 여기는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온인무효 등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차이점이야. 요거하고 차이점을 잘 구별해야 된다 말이야. 그럼 문제 못 푸니까. 거기 판례는 공유자 1인 갑이란 놈이 요 갑이 얘네들을 협의지 않고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단독 명의로 온인무효 등기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얘한테 말소 등기 청구하겠죠. 요때는 공유자 중 1인이 온인무효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등기 요거 잘 봐야 돼. 전부에 대해서 이 경우는 말소 청구 못 한다고. 요거 구별하겠나요? 왜 이 경우는 전부에서 말소 청구 못 해요? 또 똑같은 이야기야. 얘 지분 3분의 1 보면 실질관계 부합하죠.
그러니까 얘가 온인무효 등기를 단독으로 했다 그래서 전부 말소시켜라? 이건 안 된다고 말이야. 그게 요거하고 차이점이야. 요거는 이자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 두 개를 기급도로 물어봐. 비교하라고. 이 새끼는 따로따로 써놨던 거지. 판례를 이해를 못하니까. 구별하겠나요? 요즘에는 이런 거 틀리면 학교하기 힘들어. 이거는 하도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돼. 이런 거는 공짜야, 공짜. 그러니까 차이점을 잘 구별하란 말이야. 언더를 안 쳐도 찌끄리면 안 되고, 우측에 동그라미 3번은 타인 명의로 등기, 제3자 명의로 등기 요 대목 언더를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전부 말소 여기다 언더를 딱 치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그럼 왼쪽 1번은 어디다 쳐야 되고, 에? 비교해야 되니까. 공유자증은 1인의 단독 명의로 온인무효 등기 거기다 언더를 쳐야지. 그래야 차이점을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뒷구조로 또 언더를 치고,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대해서만 내가 말소 청구한다 이렇게. 그래 바꿔 말하면 전부 이렇게도 물어봐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요게 전부 말소 청구는 안 되는 거 이거는. 그걸 하겠죠. 요거 가르쳐 묶어서 정리하셔야 된다고. 따로 놀면 안 돼요. 문제 못 푸셔. 그 정도에서 하나 더 뛰어넘기세요. 거기 가로친 3번도 무시해도 되고,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 자, 공유는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하나시라도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당연히 형성권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려면 공유자 중 1인 일방적으로 분할하자 의사표시하면 다른 공유자는 분할에 응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 노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분할이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노 거절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 형성권으로 보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거는 이제 분할을 언제든지 해야 되니까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분할 청구권을 아무리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더라도 시효로 소멸이 안 돼요. 분할 청구권 소멸해도 분할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공유로서 성질이 없어지는 거야. 따라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정리했다고 하고,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한번, 그 다음에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정리했다고 하고, 그 다음 분할금지 특약. 이렇게 분할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특약으로 기간 반드시 해야 되고, 5년을 넘지 않는 법에서 분할금지 특약 맺으면 그 기간 동안 분할 못해요. 그 다음 분할 방법. 원칙은 저번에 187조 할 때도 가르쳐줬죠. 협의해서 분할하는 게 원칙이고, 분할 방법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고, 현물 분할, 쪼개는 거, 요거 그대로 쪼개서 갖는 거예요. 현물 분할. 그 다음에 이게 쪼개는 게 힘들면 공유물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해서 매각된 가지고 나누어 갖는 것, 이런 거를 대금 분할. 분할 방법, 현물만 쪼개는 것이 아니고 팔아서 돈으로 나누어 갖는 방법도 있고,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 또는 이런 방법도 있고,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을 돈 주고 사는 거 해서 공유물 전부를 얘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이자들의 지분을 돈으로 배상해 주는 거, 이런 걸 가격 배상. 요 셋 중 하나 선택하면 돼요. 현물 분할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집에서. 그 다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 따라서 일단 협의가 성립이 되면은 재판상 분할을 못 하는 거예요. 협의가 성립이 안 될 때 한해서. 동그라미 니은 187조 정리 다시 하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다 2주 전에 그렇게 들었죠. 187조. 공유물 분할은 모든 공유자 이해관계에 달렸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분할 절차 누락이 되면 공유 분할은 무효가 돼요. 따라 소송할 때도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해야 되니까 모든 공유자가 반드시 소송에 참가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필요적 공동소송. 원칙,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 분할하게 됐을 때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경매 처분해서 그 대금 가지고 대금 분할할 수도 있고,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정리했다고 하시고, 뒤에 판례 중요한 거니까 참고서 보고, 분할의 효과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세요. 지금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지분 후 교환이나 매매를 말하는데,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지분 후 교환이나 매매를 말하는데, 이게 처음이니까 나 이게 가르쳐는 주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까지 못 가르쳐줘요. 지금 현물 분할은 지분 후 교환에 해당이 되겠죠. 현물 분할은 갑의 지분 2분을
의리 지분 2분의 1 현물 분할한다. 요거에 요거에. 그럼 이거는 지분 후 교환에 해당이 돼요. 현물 분할. 왜 그러느냐? 원래 지분은 공유물 전배 효력을 미치죠. 그런데 분할해서 요거는 갑이 가졌다. 요거는 을이 가졌다. 그 말은 여기에 갑이 취득한 부분에도 을의 지분 2분의 1의 효력을 미치고 있었을 것이고 을이 취득한 부분은 거꾸로 갑의 지분 2분의 1의 효력을 미치고 있었겠죠. 요거를 서로 맞 바꾼 거예요. 교환. 그런 다음 요거는 통째로 니 통째로 니. 이게 현물 분할이니까 지분 후 교환. 가격 배상은 뭘 같나요? 갑이 공유물 전배돼서 단독으로 소유권 취득하고 얘한테 돈으로 배상해 준다. 그 말은 갑이 을의 지분을 뭐 했다? 매수했다. 그 이야기죠. 이건 지분 후 매매에 해당이 되겠죠. 해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지분 후 교환이나 매매에 해당이 된다. 이걸 딱 먼저 전제해야 되고, 그러니 두 가지 효과가 발생이 돼요. 첫째, 이게 지분 후 교환이나 매매를 말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매매에서 나오지만, 매매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둘이 매매를 했다. 인도받고 보니까 건물에 하자가 있더라. 벽에 균열도 생기고, 그럼 그 하자에 대해서 매수는 매도는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매매에서 담보 책임 거래.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저 분할이 지분 후 교환이나 매매를 말하기 때문에 매매 교환처럼 내가 분할받은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똑같이 매매 교환처럼 상대방에게 하자도 책임지라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요건 내가 취득했는데 여기 하자가 있다. 얘한테 책임 물었다. 그 이야기고, 매매나 교환은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소급여 알면 모르기만 10점은 묶고 들어갔고요. 소급여를 갖고 놀 줄 알면. 매매나 교환은 소급여가 인정될 일 없잖아요. 1월 10일 날 매매했다. 등기 전 3월 20일 날 했다. 소유권 취득 1월 10일자로냐 3월 20일자냐 그 이야기야. 등기 전 받으면 3월 20일자로 소유권 취득하지, 등기 전 받아서 소유권 취득 시점에 계약 성립비로 소급하는 거 아니죠?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잖아. 따라서 여기 이제 분할은 지분 후 교환이나 매매를 말하기 때문에 매매 교환처럼 분할의 효과가 소급여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요거는 예외가 하나가 있어. 그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인데, 이런 것도 지금 내가 가르쳐 드리지만 나중에 이해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라고. 이 상속재산 분할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저번에 187조 할 때 내가 이걸 가르쳐 드렸어요. 왜 상속의 경우는 등기 없이 물권 등기라는가? 갑이 부으로서 토지 소유자 상속인 왜 등기 없이 물권 등기라는가? 법률관계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억나나요? 사망했으니까 권리능력 소멸, 더 이상 소유자 아니고, 그럼 얘한테 넘어가던데 등기 이전 받아야지 소유권 취득하면 등기 이전 받기 전에 소유자 아니니까 누가 소유자요? 무주물이 돼버려. 법률관계 공백 상태가 생긴다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망하면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넘어가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 원리가 이 경우도 적용이 돼.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토지 한 필지를 남겨놓고 돌았다 치자 그 말이야. 아버지 사망한 날 1월 10일. 그런 다음에 물론 요즘에는 후라들 놈들 많이 있지만 그래 최소한도 인간으로서 양심 있는 애들이 그래도 훨씬 많으니까 자식놈이 을병정 세놈이다. 그럼 세놈이 이걸 공동상속, 이게 공유라고 가르쳐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초상 다 치르고 형제들끼리, 자 형제들끼리니까 협의해서 이제 분할이 성립이 됐어요. 언제 성립됐느냐? 4월 20일 날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형님이 요거 좀 많이 갖고 우리가 요거 갖고 이렇게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시점이 4월 20일 이렇게. 그럼 원래대로 하면 분할의 효과는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니까 협의한 분할 같으면 협의가 성립된 시점 4월 20일자로 각각 소유권 취득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버리면 상속은 문제가 터져버려. 무슨 문제인지 알겠죠?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소유자 아니잖아. 1월 10일자로 소유자 아니라고. 근데 4월 20일 협의한 분할을 성립해서 4월 20일자로 각각 소유권 취득하면 1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 토지는 누구 거야? 법률관계 공백 상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방지를 묻혀야 돼요. 협의는 이때 성립됐지만 소유권 취득 시점은 며칠자로? 1월 10일자로 상속 개시로 소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이죠? 그러니까 소급을 갖고 놀면 10점 묶고 들어가요. 총칙에서도 가르쳐 드렸다시피. 따라서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분할을 동그라미 비소급여, 그러나 뒤에 공동상속재산을 공유해서는 분할했구나 상속계를 소급한데 애우지 말고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확인했나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지분상의 담보물권, 이게 또 판례 하나가 이 점을 하면 계속 반복 출제된 다 칠판 보세요. 이거는 맨날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지분상은 담보물권 판례를 맨날 물어보는 이유가 공동소유하고 없고, 자,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돼요. 여기 처분성은 아까 조심하는 거지. 담보정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갑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 2분을 위에다가 A에게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 빌릴 수도 있다. 이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처분성은 담보정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특징,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돼요. 그러면 갑의 지분 2분을 위해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이 협의해서 요걸 분할했다 하겠어. 요거 얘거, 요거 얘거. 그럼 당연히 문제되는 것이 이 지분 위에 설정이 된 A의 저당권은 어찌 됩니까? 요게 문제라는 거야. 요 저당권 어찌 되면 이걸 따지는 걸 지분상의 담보물권 그러는데, 이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해서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과거에 이런 걸 엄청 물어봤는데 우리 중개사는 딱 한 개만 물어봐요. 나머지는 걔네들이 있는데 판례가 딱 한 개 나온 게 있어. 그게 현물 분할의 경우인데 그거 하나만 계속 물어봐. 바로 칠판에 사례. 이 경우에 지금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됐고 이 상태에서 분할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저당권은 어찌 되는가? 여기에 속지 않도록 하란 말이야. 원래 갑의 지분 2분의 1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래서 갑이 취득한 부분에만 저당권 효력이 집중돼서 효력을 미치는 거 아니라, 여기에만 저당권이 효력을 미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원래 지분은 공유물 전부 효력을 미치죠. 그 상태 저당권 설정이 됐잖아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 딱 현물 분할에서 요거는 갑이 요거는 을이 취득했다 하나도 갑이 취득한 부분에도 지분 2분의 1만큼 저당권 효력을 미치고, 다른 공유자 을이 취득한 부분에도 지분 2분의 1만큼 저당권 효력을 미쳐요. 딱 돈 안 갚아 두 개 다 경매 들어가요. 물론 얘가 소유권이면 얘는 손해배상 책임지면 되지만, 따라서 그것만 조심하란 말이에요. 얘가 취득한 부분에만 저당권이 집중되는 거 아니니까 그것만 속지 않도록 하시라. 그걸 계속 물어보니까 감 잡았죠. 그 다음 합의와 총유, 동그라미 1번 조합져서 물건 소유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단체로서 독립성보다는 구소원의 개성이 강히 나타난다. 이런 말을 좀 쓰시라고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합의의 경우는 동업자 수가 몇 명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핵심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분할이 허용이 안 된다. 합의의 성립 뒤에 법률관계, 합의의 지분, 이 지분은 조합원의 지위와 항상 일체성을 띠니까 지분 처분하고 조합원의 지위는 일체로 이전되는 거예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 기억, 요거는 잘 써놨네 요놈이. 요거는 잘 써놨. 다른 책에 비해서 지분의 양도는 뭐를 의미하느냐,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를. 그래야 이해하기 쉬우니까 독자들이. 따라서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못하고 다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확인했죠?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되는 거니까 동업자 지위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판례 자주 물음과 정리 꼭 하고 실력도 한 번만 해보자. 합의 지분을 포기를 했어요. 합의자 중 1인이 지분 포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설명드려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이게 또 잘 쓰긴 써놨는데 분명히 거기 니은번 합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팔려줘. 동그라미 니은번 합의 지분을 공유자 유인이 포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합의 지분을 포기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등기를 해야지 포기 효력이 생기냐 이야기인데, 참고적으로 합의 지분을 포기를 하면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아까 그 지분은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던가요? 267조에서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국가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이거는 지분의 비율로 귀속이 되죠. 이렇게. 근데 합의 지분을 포기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대신에 판례 보면은 이거는 다른 합의자들에게 균분이 뭐예요? 평등하게 균분으로 귀속이 되거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대목인데, 합의 지분을 포기했다. 그러면 그 지분은 다른 합의자들의 균분으로 귀속이 되는데, 요때 등기를 해야 되냐? 186이냐 187 이야기인데, 앞에 지금도 그랬어요. 권리 포기는 무슨 행위라고? 단독 행위라는 법률 행위라고. 따라서 이거는 법률 행위와 물권 비동이니까 몇 조가 적용된다? 186조. 요 판례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옛날 판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과거에는 주로 시험에 나왔는데 최근에 2015년도에 들어와서 그동안은 이게 계속 논란이 됐어. 공유지분을 포기하면은 이것도 등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등기 없이 그냥 요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의 비율로 넘어가는가? 요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2015년도에 이에 관한 판례가 나왔어요. 최근에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합의지분의 포기나 공유지분의 포기나 다 같이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 법률행위와 물권변동행위가 똑같이 몇 조가 적용된다? 186조가. 요게 요즘 시험에 나와. 근데 이 자식은 요거는 또 최근 판에 빼놨어. 그러니까 이야기 나온 점 두 개 비교 정렬.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깨우치면 되는데 하나만 물어봐. 등기법 지식을. 보통 이제 이렇게 포기하면 말소 등기를 해요. 보통 경우는. 그죠? 근데 이 경우는 무슨 등기 할 것 같나요? 지분을 그려줘. 그거. 요거는 말소 등기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지분 포기하면 다른 합의자의 분분으로 계속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로 이전이 돼. 그럼 무슨 등기 해야 돼요? 말소 등기가 아니라 공의? 그렇죠. 이거는 민법 시험하고 상관이 없지만 말소 등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등기 형식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대목이 중요해요. 양자 공의 뭐 해야 된다? 요걸 더 많이 물어. 요즘에는 책에 있는 합의지분 포기가 아니라 공유지분 포기. 요게 최근 판례니까. 같이 비교제표에다 메모를 하든가 알아서 하시라고 말이야. 최근 판례 녀석이 자꾸 빼놔서 공부를 좀 안 한 놈인가 어떤 놈인가. 게을러 빠져갖고 새끼가. 그 다음 그 밑에 색칠한 부분에 판례 하나 있죠. 요거는 또 하도 물어본 합의에서 제일 많이 묻던 판례고 요거 묻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합의인데 합의자 중 1인이 사망을 했어요. 합의자 중 1인이 사망했다고? 그러면 그 지분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가? 요걸 묻는 거예요. 한번 상식으로 해보세요. 아까 지분이 넘어간다는 건 조합원의 지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상속인에게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보세요. 요 아버지들끼리 동창회에서 동업계약 체결해서 합의를 하고 해서 아버지끼리. 그런데 갑이 죽었어요. 근데 이자와 지분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면 나는 친구 아들로 먹고 동업을 하는데 이 새끼 어떻게 동업해요? 나 머리 돌아풀지 제명에 못 살지.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따라서 합의의 경우는 합의자 1인이 사망하면 그자의 지분은 상속인이 승계받는 거 아니에요.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의자들에게 지분의별 기속이 되고 1인이면 단독소로 복귀되니까 핵심 요지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은. 판례는 여기까지 나왔는데 옛날 수강생들 공부를 하니까 자꾸 이제 의문이 생겨. 뭘 알아야지 의문도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뭔 의문이 하나 생기죠. 뭔 의문이 생겨요? 여기까지만 풀면 되는데 자 갑이 사망했다. 이자 지분은 상속인에 승계되는 거 아니라 말이야. 나머지 자들이 넘어가. 그럼 상속인은 승계 못 받아? 그러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길 거 아니요. 이거 공산당 사회네? 그러고 안 사요. 얘한테는 뭐 하면 돼요? 그래 보상이 아니라 지분을 돈으로 계산해서 돌려주는 거 얘한테는.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법이 그렇게 가져본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하면 이런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쯤 되면 여러분 합격에 가까워졌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필표만 치고 앉았고 뭔 의문도 안 생겼으면 그러면 나는 실력이 이제 한참 올라가야 된다 그 이야기고. 그러니까 의문이 자꾸 그 대신 저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예? 요즘에 기운 빠져갖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 보존행위 3번에 이거는 합의도 단독을 해요. 예? 보존행위는. 그 다음 처분 변경은 전원으로 동의했어야 돼요. 이걸 공유하고 똑같고 우측에 분할 청구하지 뭐한다. 이거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이거는 공유하고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험과 상관없고 총유에서 총유 법률관계 첫 줄이 핵심이고 공유 합의와 달리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고 대신에 사원의 자기를 보는 돈에서 사용 수익만 하고 관리 처분 권능은 사원총회 결의하고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세요. 나머지 참고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중공동서는 모른다고 공부만 지었고 그 다음 마지막에 구분소조 공유 나와 있죠. 요게 요즘 시험에 아예 쏟아져 나오네요. 이 구분소조 공유는 이해 못하면 민법 곳곳 심지어 민사특별법 실명법 공부할 때까지 엄청나게 애를 먹어요. 따라서 구분소조 공유관계는 요즘 시험에도 중요하고 요걸 이해해야지
다른 거 공부할 때 도움이 되고. 이거는 이따가 지금 1시 반인데 오늘은 점심시간을 빨리 갖고 점심시간을 오후에 해야 되니까 2시 반까지 오세요. 점심 드시고. 지금 1시 반이니까 2시 반.